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박사입니다. 오늘 남미 브라질 밑에 있는 나라 파라과이 역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잉카 문명이 발달한 안데스 산맥 그때가 아닌 대부분의 남아메리카 변방 지역이 그렇듯이 대항을 치다가 스페인들 식민지 개최 이전에는 무엇을 하고 살았는지 알려지지 않습니다. 16세기 후반에 유럽의 식민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왕실이 이탈리아 탐험가들로 구성된 언쟁들을 과라니 무적 지역을 탐사하였습니다. 그러나 과라니족은 백인들의 통치를 전면 거부하였습니다. 과라니족 인단들의 계속된 반란에 지친 스페인 제국 정부는 1607년 카디프 수도에 예수의 파라과이 통치를 맡겼습니다. 파라과이에 있는 예수의 야독시온들은 제국의 핵심적인 사람이었던 광선이 있던 베르 안데스 산맥지대와 경계를 맡은 동부 지역을 지키는 과제를 수행하였습니다. 스페인들이 많이 거주하지 않는 이 지역을 특히 브라질 남부의 상파울루에서 온 팽창주의적인 노예 사냥꾼에게서 지키는 임무였습니다. 하버드 C.H. 베크 세계사 1450년, 1750년 예수에는 1609년 카톨릭으로 개정해 정착한 원주민의 마을인 여덟이 시온을 세우고 원주민의 강제되고 노예 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콩기스타드로 노예무역 상인들의 반대를 극복한 뒤 예수의 여덟 시온은 강력한 원주민 민병대의 비호를 받으며 마테이 수출로 국제무역의 강화로 떠올랐습니다. 이런 파라과이 경제의 반전은 점점 지역의 독립성 강화로 이어졌으며 이런 경향이 다가올 리 없었던 스페인 정부는 1750년 에드시온 제도를 금지하였습니다. 이에 과라니족만 교류적이 맞서 반란을 일으키고 심지어 예수에까지 이에 동조하였습니다. 스페인 정부의 핵심 무력 진압을 맞서 1750년까지 표 점철된 전쟁을 하였습니다. 끝내 스페인 군대에 의해 진압되었습니다. 비록 짓밟긴 했지만 예수에 의한 17세기, 18세기 야독시온 제재는 신앙을 통해 토착민족인 과라니족을 보호하고 생존하고 심지어 국제무역 체제에서 한몫을 챙길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토착민들이 노예나 마찬가지였던 스페인의 다른 식민지 상황을 생각해보면 매우 극적이며 스페인 식민 역사상 매우 드문 예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주민들은 메소티소임에도 인디언 언어인 과라니어가 아직도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아시대 마야 인디언이 원주민이 멕시코에서 주로 스페인어가 쓰이고 콜롬비아에서는 칩차어 등 원주민 언어들이 소멸을 했으며 미국과 캐나다 등 앵글로 아메리카 또 원주민 언어 대부분이 없어지고 영어가 쓰이는 걸 생각해보면 유럽인이 생성하는 아메리카 대륙에서 보기 있는 사례입니다. 이렇게 우여곡절을 겪으며 식민지 생활이 계속되던 중 1811년 5월 파라과이는 스페인에 대한 통제를 선언하였습니다. 1814년부터 40년까지 파라과이는 이른바 영원한 독재자라는 별명을 받은 가스파르 로드리게스 대 프란시아 박사의 독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프란시아 박사는 파라과이가 브라질이나 이런 대내종류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철저히 세국 정책을 하였습니다. 그의 재기간 동안 파라과이와 외국 사이의 해양이나 목표는 상당한 수준 통제를 받았습니다. 1908년 당시 파라과이 국은 2,000명 규모로 2개 보병연대, 기병연대, 포병연대 2개 포도로 편성되었습니다. 제1위 보병연대는 비아야스의 기병연대는 파라과이의 제2보병연대와 포병연대는 아선시온에 주둔하였습니다. 혁명군은 우선 아선시온의
군부대를 접성으로서 이후 발발한 혁명의 결정적인 도움을 마련하였습니다. 반란 날짜가 아직 정해지지 않는 상황에서 발각하기 위해 체제자 7월 2일 자정 알베나 하라와 6명의 주도자들이 마손 시온의 토던 부대를 장악하여 두아르테 요건 대위와 보관인 베를라 소위를 체포하였습니다. 아메리카 베니테스가 지휘하는 또 다른 방군 제2보건인들을 장악하였습니다. 이로써 수대 주도하는 군부대가 모두 반란군 측에 떨어졌습니다. 수대에 남은 정부 측 세력은 이제 경찰로 소방되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 경찰은 사건을 알아채고 페레이라 대통령 두아르테 전무장관 벤티테스 내무장관에게 보고하였습니다. 1911년 10월 600톤급 전기선 재벌이 해가 250톤의 하약 설치 5인치 포 1문 3인치 포 3문 기관총 1적 소총 청장을 짓고 벨기 에드워드 항을 출항하였습니다. 배는 포클랜드 제대의 성교 후 바로 남배로 항하였습니다. 사실 재벌의 오는 자야당의 알베로 하나 정권을 전복시키기 위해 기금 요청에 파견된 것이었습니다. 재벌회는 라프라타 강에 도착하자 브라질 보드로 개항하고 전체 페이트 치료를 다시 하고 이름도 콤마르라 호로 바꿨습니다. 어쨌든 안개대권의 모테비오와 베르사리스를 지났습니다. 저를 끝이 못이었습니다. 무사히 지나가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사람들도 발각될 경우 계속 지구 파는 것을 걱정하여 순장은 명리에 복종하였습니다. 파라과이 국경에 도착하자 순장은 사람들에게 떠나고 싶으면 떠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운영대의 함대를 거부한 사람들은 베네수엘라에서 거쳐 벨기에 에티오피아로 귀국하였습니다. 정작 약속 일자보다 8개월이나 늦게 파라과이에 도착하였습니다. 이미 알베노 하라 정부는 전목된 상태였습니다. 재벌 이후는 파라과이 해군에 편입되었습니다. 1912년 2월 베르토 마르셜 로아스 대통령은 경찰청장인 카요 로메로 페레이라에 의해 강제로 사임되었습니다. 콜라라도가 당 대표였던 페드로 파블로 페냐를 임시 대통령으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자유당은 극진파 세력의 에우헤니오 파라이소에게 무력으로 개입하였고 우회는 로아스를 다시 대통령직에 오르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자유당의 나머지 세력은 로아스께서는 헌법적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대하였습니다. 수도 방위군 대장인 이플리토 멜레스는 정보력의 세가 반란군에 비해 매우 불량을 느끼고 반란군에 합류하면서 배신하였습니다. 반란군은 북쪽으로 남쪽으로 양동으로 오순 시험을 항의 진군하였습니다. 상황을 예를 정부는 파라과이에서 폭발물 시험 신문 기관차를 보내 사파카이에서 북쪽 반란군 2,000명과 75mm 산탄총 2대를 실은 절차와 정면을 충돌했습니다. 수많은 사상을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란군은 20문의 대포와 14문의 기관총을 확보하고 3월 8일 야손 시험을 항하는 철도를 따라 비라이에 집결을 했습니다. 반면 페냐 대통령이 이끄는 수도 방위대 1,300명에 불과하였습니다. 3월 11일 하라 전 대통령이 정부군과의 교전전 손상을 입었습니다. 페냐 대통령 합의를 종료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3월 16일 육해 전투에서 정부에 패배하였습니다. 파트리시오 에스코바르 소장과 아돌포 실패가 지휘하는 반군은 3월 17일 나손시험 공격을 하였습니다. 동쪽 산브렌스의 반군 3월 19일 셰퍼부터 아시안시험 공격에 합류했습니다. 정부군이 반군성에 들리기 시작하자 그날 밤 페냐 대통령과 800명의 지지자들은 브라질 함선을 타고 아르헨티나
크렌테스로 도망쳤습니다. 다음날 반란군은 안선시아를 점령하고 에밀리아노 곤잘로스 나바로로 다시 임시 대통령 되었습니다. 한편 이번 고대도로 다시 한번 군부의 핵심 인사로 국회 알비로 하라는 같은 해 5월 전투에서 당한 포상을 이겨내지 못하고 5월 15일 35살로 죽었습니다. 1904년 한국을 파라과이의 자유당 정권 수립을 위한 대중운동으로 시작됐지만 자유당의 정치는 급진파와 시민파 사이의 파벌 싸움으로 빠르게 변질되었습니다. 급진파는 이후 친사회르파와 친곤드라파로 분열되었습니다. 마누엘 곤드라는 1920년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했지만 에드와르도 샤이르 친곤드라 파이자 내부장관 호제 파트리시오 고게리의 사임을 요구하였습니다. 곤드라 대통령의 이유를 거부하였습니다. 1920년 10월 29일 모자란 30명의 사회를 지지자가 있어서 경찰 본부를 참여하고 250명의 교도대원을 지원을 받았고 곤드라의 사임을 요구하였습니다. 군사학교장 마누엘 루고 대령은 곤드라에게 충성을 선언하였지만 곤드라는 물류 사태를 피하기 위해 스스로 대통령직에서 사임하였습니다. 우리는 대통령의 사임을 거부했지만 곤드라의 태도를 완강하였습니다. 뒤를 이은 부통령 필리스 피아가도 11만여 임시 대통령직을 사임하며 전국의 혼란은 계속됐습니다. 이후 대통령직은 자유당 소속의 상원노인자 친곤드라 파이든 에우세비오 아야라에게 돌아왔습니다. 에드와르도 사헤르는 아알라를 자기 대통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믿었기에 아알라의 대통령 임명을 찬성하였습니다. 문제를 짓는 사헤르파 내부에서 이를 만나고 전쟁부 장관했던 아돌프 찰페 대령을 대통령 후보로 내세웠습니다. 클로드 단까지 실패를 지지하면서 대선을 실시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아야라 대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며 무효 돌아가자 친 사헤르파 관계를 의회를 전개해버립니다. 이후 시페의 제2공고와 페드로 메드사 대령의 제4공고가 처음 방문에 합류하였습니다. 이후 프란시스코 브리즈베일과 중령의 제1공까지 합류합니다. 결국 수도와 그 주변의 군대까지 합류하면서 방군을 스스로 보훈군을 취하면서 내전을 발발이 전면다고 왔습니다. 반면 정부군은 보병 1개 중대, 중기관총 1개 중대, 호위중대 1개 중대, 공병대와 사관학교 생존의 교관을 구성된 중대, 그리고 3차의 경비장을 포함한 250명의 해군만을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시비 대령이 이끄는 반란군은 5월 27일 파라과이에서 이 아순시온을 하며 천천히 진격하였습니다. 이런 대통령의 거부권을 체결시키기 위한 협상도 동시에 진행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6월 9일 아침 아순시온 공교에서 집결한 반란군은 정부군과 시민군으로 구성된 600명의 부모의 군대에게 억류되고 말입니다. 반란군은 그리고 2월 14일 파라과이로부터 하면서 1차 공세는 실패로 돌아왔습니다. 정부는 외국의 영변 조종사를 고용하여 6월 28일에는 공격 폭격을 하였습니다. 그 효과는 없었다고 합니다. 7월 3일에 반군이 마차를 폭격해서 이 마차가 군수병력 반란군에 합류하기를 거부한 파라과이 제도군의 포로들을 수행했던 것이라는 안타까운 기억도 있습니다. 7월 8일에는 정부군 소속의 전투기 1대가 격추되기도 하였습니다. 정부군은 약 1,500명의 규모의 군대를 두루한 호세 훌리안 산체스 수령과 호세 펠릭스 에스타 갈리비아 대위를 각 지휘관에 임명하였습니다. 탈락은 주요 거점이 파라과이와 야가라를 수복하였습니다. 7월 14일 실패 대령이 방문한 비하리카로 호대합니다.
이후 제목은 7월 27일 이탑의 동월 30일은 베리카까지 점령합니다. 반란군 기병 게릴라들을 조직하여 후방 교란을 펼쳤으나 8월 1일이 지났더니 1924년 7월 9일 프란시스코 브라젤라 중령이 방군은 아손시온을 공격하여 일시적으로 점령하였으나 물자 부족으로 후퇴합니다. 이를 계기로 방군은 진압되었으며 브라질 주의 엘라는 아르헨티나로 함령합니다. 삼국동맹 전쟁의 상처를 아직 회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발한 1920년 파라과이 내전은 파라과이 경제를 더욱 고령통이로 말아넣고 말았습니다. 이후 파라과이는 1932년 35년간 볼리비아와 그런 차코 지방 일부인 차코 브레일 지방을 두고 차코 전쟁을 벌였습니다. 당시 국제적으로 볼리비아가 유리하다는 전망이 압도적이었습니다. 볼리비아는 인구도 3배가 많았으며 극단적인 유축 국가가 되어버린 파라과이를 감안하면 병력은 볼리비아가 더 많았으며 땅도 훨씬 높고 파라과이의 강력한 지원하기에 장기가 먼저 더 무서워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 및 예전에서 개국이 맞는 돌아가는 한수고 더 군사 공격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파라과이군 지휘관인 호세 펠리스 에스티기 가리비는 비하는 차고 발해할 지방에 소기가 많은 것 같으니 해외 석유 기업들이 자본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바로 네덜란드 셰르 이 지역 석유 개발을 강다는 조건으로 장비 자본을 제공하였습니다. 실사르 펠러 그룹의 스탠더드 오일은 볼리비아를 지원하면서 같은 조건을 요구해 이른바 정력제 전쟁에는 비아냥까지 나왔습니다. SD 카리비아는 우선 저지대 늪지대가 많은 차고 바레일 지방 특성을 이용하여 현지에서 되어들어 사는 이들을 확인을 고용하였습니다. 기리적 특성을 이용하는 전술 전투를 벌여 큰 효과를 거뒀습니다. 또한 파라과이군은 볼리아군이 무슨 감청과 안보문 해독을 먹으려고 스페너 대신 과라니어로 무슨 통신을 진행하고 아무는 과라니어로 작성하여 심지어 병사들이 되어도 과라니어로만 쓰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3년이 넘는 전쟁 끝에 파라과이가 전술적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볼리비아로 고전했지만 전쟁 말에는 반격에 성공하여 전쟁이 더욱 길어질 가능성이 컸습니다. 전쟁을 피하고자 차코 바레일 지역 난민이 아르헨티나로 개소를 통해 신경 쓰인 아르헨티나가 전쟁에 끼어들기 시작합니다. 아르헨티나는 그들은 전쟁을 중지하겠다고 나서면서 나자 전쟁을 끝내 아르헨티나도 참전하겠다는 원포를 놓습니다. 이 당시 아르헨티나는 남아메리카 대륙에서 뒷날 경제 및 군사 지강국이기에 소나라 모두 아르헨티나에 맞서 싸울 생각을 포기하였습니다. 그리고 휴전협정을 맺습니다. 전쟁은 1945년에 끝났지만 여러분의 회의 끝에 전쟁은 1938년 7월에서야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이른 종전선언 평화협정과 완전히 전개됩니다. 파라과이는 차코 바레일을 4번 3월 손에 넣었으며 볼리비아 파라과이 강위원이 프레드 카사도 지역을 어느 정도 땅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상 파라과이 내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항시 부정을 느낍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